아주 짧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거실에서는 목이 맨 듯한 속삭임과 가벼운 웃음소리가 났고 뒤이어 데이지의 가식적인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을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반가워요. 또 침묵이 흘렀다. 몹시 불안했다. 그냥 있기 못해서 나도 모습을 드러냈다. 개츠비는 여전히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벽난로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마치 아주 편안한 듯이, 아니 오히려 지루한 신용까지 하면서 태연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머리를 너무 뒤로 젖힌 나머지 고장난 벽난로 시계에 닿을 정도였다. 자세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계속해서 데이지를 향해 있었고 착잡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데이지는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으려고 딱딱한 의자에 걸터 앉았다. 우리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개츠비가 중얼거렸다. 시선이 한순간 나에게 쏠렸고 개츠비의 입술이 웃음을 담은 듯 벌어졌다. 그 순간 다행히도 시계가 머리에 눌려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기울어지자 개츠비는 돌아서서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잡아 제자리에 놓았다. 그제야 개츠비는 소파에 단정히 앉아 팔걸이에 팔꿈치를 얹고 손으로 턱을 괴었다. 시계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이제는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머릿속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한마디도 끄집어낼 수 없었다. 뭐 낡은 시계인걸요. 나는 바보처럼 말했다. 남들이 들으면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라도 난 줄 알 것 같았다. 우린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죠. 데이지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는 11월이면 딱 5년이에요. 개츠비의 기계적인 대답에 또 다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어색한 분위기를 추스르려고 나는 두 사람에게 다과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다. 두 사람이 겨우 일어서는데 눈치 없는 가정부가 쟁반에 차와 케이크를 가지고 들어왔다. 찻잔과 케이크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의를 지켰다. 데이지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개츠비는 그늘진 자리로 옮겨 앉아 긴장이 감도는 침울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세요? 개츠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금방 올게요. 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개츠비는 서둘러 내 뒤를 따라 주방으로 오더니 문을 닫고 소곤거렸다. 오 맙소사, 왜 그러세요? 실수를 했어요. 개츠비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형편없는 실수예요. 당황하신 것 뿐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데이지도 당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개츠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네, 데이지도 당신만큼 당황했어요. 살살 말해요. 꼭 어린애 같으시군요. 나는 발끈 화가 났다. 뿐만 아니라 무례하기까지 하시군요. 지금 데이지가 혼자 있잖아요. 개츠비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으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돌아갔다. 지금도 그 눈빛은 잊히지 않는다. 30분 전에 개츠비가 불안하게 집 주변을 서성이며 돌아다닌 것처럼 나도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마디가 울퉁불퉁한 커다란 검은 나무 아래로 뛰었다. 겹겹이 뭉친 나뭇잎들이 우산처럼 비를 막아주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다시 억수같이 퍼부었다. 개츠비의 정원사가 단정하게 정리해 주었지만 워낙 엉성했던 잔디밭에는 군데군데 작은 흙구덩이와 진창이 패여 있었다. 이 나무 밑에서 보이는 것은 멋있는 개츠비의 저택뿐이었다. 교회의 첨탑을 바라보는 칸트처럼 나도 30분이 넘도록 개츠비의 저택을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 그 집은 10년 전에 어떤 양조업자가 그 당시 유행하는 양식으로 지었는데 만약 근처의 집들이 모두 초가 지붕으로 바꾸는 데 동의만 해준다면 5년 동안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마도 이웃의 집 주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한 가문을 이루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양조업도 내리막길로 들어서면서 몰락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고 그의 자식들은 상이 끝나기도 전에 집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미국인들은 충성스러운 농노가 되고 싶어도 하지만 소작농은 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30분이 지나자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식료품상 자동차가 하인들의 식사 재료를 싣고 개츠비 저택의 진입로로 들어갔다. 나는 지금 개츠비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정부가 위층 창문을 열기 시작했고 각 창문마다 얼굴을 내밀더니 중앙에 있는 베란다에서 정원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는 마치 두 사람의 감정처럼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바깥이 조용해지자 집에도 정적이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난로를 넘어뜨릴 것처럼 주방에서 온갖 소란을 피우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다. 소파의 양 끝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다. 어떤 질문 하나가 던져졌거나 대답 없는 질문이 허공에 떠있는 분위기였다. 처음의 당황했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데이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내가 들어가자 후다닥 일어나더니 거울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 자국을 닦았다. 그러나 개츠비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떤 환희를 드러내는 말이나 몸짓은 없었지만 개츠비의 몸에서 풍기는 새로운 행복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 돌아왔군요, 닉. 개츠비는 마치 몇 년 동안 나를 만난 것처럼 말했다. 순간적으로 개츠비가 악수라도 청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비가 그쳤네요.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방 안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지 개츠비는 다시 나타난 빛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밝은 미소를 보였다. 데이지에게도 그 소식을 되풀이했다. 비가 그쳤다고요. 기뻐요. 슬픔과 고통으로 차있던 데이지의 목소리에 예기치 않았던 기쁨이 감돌았다. 두 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데이지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도 같이요? 그럼요. 데이지는 세수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제야 나는 욕실의 수건이 더럽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동안 개츠비와 나는 잔디밭을 거닐었다. 우리 집 멋있죠? 개츠비가 대답을 재촉했다. 정면으로 볕이 드는 걸 보세요. 그 말에는 나도 동의했다. 그럼요, 정말 멋지죠. 개츠비는 집의 아치형 문과 사각형 탑을 일일이 살피고 있었다. 저 집을 사려고 3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았어요. 유산을 상속받으셨잖아요. 물론 유산도 받았죠. 개츠비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전쟁 후에 찾아온 대공황 때문에 다 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개츠비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무슨 사업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곧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여러 가지를 했죠. 그는 얼른 고쳐 말했다. 약품 사업도 했고 석유 사업도 했어요. 지금은 둘 다 그만뒀어요. 개츠비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일전에 제안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대답하기 전에 데이지가 밖으로 나왔다. 드레스에 두 줄로 달린 청동 단추가 햇빛에 반짝거렸다. 저기 보이는 저 저택인가요? 데이지가 손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멋있네요. 저런 데서 어떻게 혼자 사는지 몰라요. 집에는 늘 흥미진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로 넘쳐나죠. 우리는 해협으로 향하는 지름길 대신에 큰 길로 내려가 커다란 뒷문을 통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데이지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중세 봉건 영주의 저택을 연상시키는 겉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수선화의 진한 향기, 산사나무와 자두꽃의 옅은 향기, 그리고 야생 오랑캐꽃의 연한 향기가 가득한 정원에 감탄하기도 했다.
대리석 계단까지 갔을 때도 화려한 드레스는 눈에 띄지 않았고 나무들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들려 왠지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마리 앙뚜아네트 음악실과 왕정 복고 시대의 객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때 마치 손님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테이블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장밋빛과 보랏빛 비단으로 장식된 고풍스러운 침실을 구경하고 탈의실과 도박장, 움푹 파인 욕조가 있는 욕실들을 지나갔다. 마침내 우리는 개츠비의 방에 들어섰는데 침실과 욕실 그리고 애덤식 서재가 있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 그가 벽장에서 꺼내온 샤르트레즈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다. 개츠비는 잠시도 데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집의 모든 장식물들은 데이지의 눈에 비치는 반응에 따라 재평가되고 있는 것 같았다. 데이지의 놀라운 존재가 눈앞에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개츠비는 집안을 멍하게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개츠비의 침실은 순금 화장 도구 말고는 의외로 소박했다. 데이지는 몹시 즐거운 얼굴로 브러쉬를 들어 머리를 빗었다. 개츠비는 의자에 앉아 두 눈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하죠. 개츠비는 신바람이 나서 말했다. 난 저렇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츠비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를 지나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고 다음에는 무턱대고 기뻐했으며 이제는 데이지와 함께 있다는 놀라움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아주 오랫동안 데이지만 생각하며 살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이다. 수없이 참고 또 참으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많이 감긴 태엽이 풀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개츠비는 두 개의 큼지막한 특허품 옷장을 보여주었다. 산더미 같은 양복과 실내복, 넥타이가 걸려 있었고 벽돌처럼 셔츠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영국에 사람을 두고 옷을 사들이죠. 봄, 가을에 접어들 때마다 고른 물건을 보내와요. 그는 와이셔츠 하나씩을 꺼내 우리 앞으로 던졌다. 투명한 리넨, 두터운 실크, 고급 플란넬 와이셔츠들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다채로운 색깔이 테이블을 덮었다. 우리가 감탄하는 동안 개츠비는 셔츠를 더 많이 꺼냈고 부드럽고 값비싼 옷더미는 점점 더 높이 쌓였다. 산호빛과 풋사과의 연한 녹색, 보랏빛, 그리고 연한 오렌지빛 바탕의 줄무늬, 소용돌이 무늬, 체크 무늬가 들어간 와이셔츠들인데 저마다 하늘색으로 그의 이름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데이지가 격한 소리를 내며 와이셔츠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예쁜 셔츠들이에요. 데이지는 흐느꼈다. 겹겹이 두툼한 셔츠에 파묻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집을 둘러본 뒤에 우리는 마당과 수영장 그리고 수상 비행기와 여름철 꽃들을 볼 참이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안개가 끼지 않으면 만 건너로 당신 집이 보여요. 개츠비가 말했다. 부두 끝에 있는 당신 집은 밤새도록 초록색 등을 켜두고 계시더군요.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다가가서 팔짱을 꼈다. 그러나 개츠비는 자기 말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그 등불의 의미가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와 데이지를 갈라놓은 거리에 비하면 그 불빛은 바로 옆에서 데이지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여겼을 것이다. 마치 달 가까이 있는 별처럼 말이다. 이제 그 불빛은 부두에서 깜빡이는 단순한 등불에 지나지 않았고 개츠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대상 하나가 줄어든 셈이다. 나는 어두침침한 방을 돌아다니며 희미하게 드러나는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책상 너머 벽으로 요트 복장을 한 중년 남자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이 누구세요? 댄 코디입니다. 어딘가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사무용 책상 위에 걸린 사진 속 개츠비도 요트복을 입고 있었다. 개츠비는 반항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는데 18살 정도의 청년처럼 보였다. 이 사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나한테 이런 머리를 했었다고 말한 적 없었잖아요. 요트 얘기도 그렇고요. 여길 봐요. 개츠비가 얼른 말했다. 스크랩 기사가 많이 있어요. 모두 당신에 관한 거예요. 둘은 나란히 서서 스크랩북을 살펴보았다. 수집해온 루비를 보여달라고 말하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아, 글쎄요. 지금은 말하기 곤란해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작은 도시라고 말했잖소. 작은 도시가 어떤 건진 알 텐데요. 디트로이트를 작은 도시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개츠비는 전화를 끊었다. 이리 오세요, 빨리. 데이지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쪽 하늘을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은 사라졌다. 수평선 위로 분홍빛과 황금빛을 띤 구름 덩어리가 파도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길 좀 보세요. 데이지는 소곤거리며 말했다. 저 분홍색 구름 한 덩이를 떼어서 당신을 태우고 그네처럼 밀어주고 싶어요. 나는 그만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마치 내가 있어야 오히려 둘만의 느낌이 더 생기는 모양이었다. 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다에서는 희미한 청둥 소리가 들렸다. 이제 웨스트액의 모든 불이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실은 기차는 뉴욕을 떠나 빗속을 뚫고 달렸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주변에는 온통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개츠비에게 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또다시 당혹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느끼는 행복에 대해 희미한 의심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다. 돌아보면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날 오후는 눈앞의 데이지조차도 한순간이나마 개츠비의 꿈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데이지의 잘못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품어온 어마어마한 환상의 힘 때문이다. 그 창조적인 열정은 데이지의 현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했다. 개츠비는 직접 그 환상에 뛰어들어 하루하루 독창적인 열정을 확대시키고 끊임없이 부풀렸다. 그리고 자기 앞에 떠도는 찬란한 깃털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애정이라도 한 남자의 가슴에 쌓아둔 영적인 환상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를 바라보는 동안 개츠비는 눈에 띄게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손을 잡았고 데이지는 개츠비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다. 그러자 개츠비는 솟구치는 정열을 참지 못하고 데이지에게 몸을 돌렸다. 무엇보다 데이지 특유의 어조와 따스한 목소리가 개츠비를 사로잡은 것 같다. 데이지의 목소리는 꿈속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불멸의 노래였으니 말이다. 그들은 한동안 내 존재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데이지가 나를 힐끔 쳐다보고 손을 내밀었다. 개츠비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둘을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열정에 사로잡힌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결국 나는 밖으로 나왔다. 대리석 계단을 내려와 혼자서 빗속을 걸어갔다. 둘만을 남겨둔 채로. 그 무렵의 어느 날 아침 뉴욕의 야심찬 젊은 기자가 개츠비 집까지 찾아와서 다짜고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뭘 말하라는 겁니까? 개츠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글쎄요, 밝히고 싶은 말이라면 무엇이든지요. 두 사람은 5분 정도를 옥신각신하더니 그 기자는 신문사 편집실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는 자기도 잘 모르는 누군가한테서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개츠비가 거론되는 것을 주워들은 것이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 특유의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서둘러 찾아온 것이었다. 마구잡이로 총을 쏘는 격이었지만 기자의 직감은 적중했다. 개츠비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의 과거를 알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퍼뜨린
심상치 않은 소문은 여름 내내 부풀려져서 마침내 기사가 될 정도였다. 캐나다로 통하는 지하 파이프라인이라는 전설적인 소문이 붙어 다녔고, 심지어 집처럼 보이는 배에서 살며 롱아일랜드 해안을 아무도 모르게 수시로 오간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도대체 근거도 없는 소문들에 노스다코타 출신의 제임스 게츠가 어떻게 만족하게 됐는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제임스 게츠. 이것이 게츠비의 본명이자 법적인 이름이다. 17의 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름을 고쳤다. 댄 코디의 요트가 슈피리어 호수에서 가장 위험한 여울에 닻을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날 오후 낡은 운동복을 입고 해변을 서성이던 때만 해도 그는 제임스 게츠였다. 하지만 배를 빌려 투올로미 호로 다가가서 댄 코디에게 30분 후에 바람이 불어 배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거라고 일러준 순간에는 이미 제이 게츠비가 되어 있었다. 아마 그는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게츠비의 부모는 무능력하고 불운한 농사꾼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부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의 제이 게츠비는 상상이 빚어낸 자신의 이상향이었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다. 만약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대하면서도 통속적인 아름다움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17의 소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제이 게츠비라는 인물을 설정해 놓고 스스로 그 이름의 명예에 마지막까지 충실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1년이 넘도록 호수 주변을 떠돌며 조개를 캐거나 연어를 잡으면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다. 온갖 고생을 견디는 동안 자연스럽게 게츠비의 몸은 구릿빛의 탄탄한 육체가 되었다. 여자에 대해서도 일찍 알았지만 자기 성격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멸시했다. 젊은 처녀들은 무지해서 싫었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은 자아도취에 빠진 그에게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 신경질을 부렸기 때문에 경멸했다. 그러나 게츠비의 마음은 언제나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이상한 환상에 시달렸다. 세면대 위에서는 시계가 뚝딱거리고 달빛이 방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조용히 비추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게츠비의 머릿속을 엉클어뜨리고 있었다. 밤마다 현란한 환상의 세계를 헤매다가 새벽 늦게 졸음이 몰려와 생생한 장면을 망각의 포옹으로 덮을 때 상상력의 막이 내렸다. 얼마 동안 이런 몽상은 상상력의 배출구가 되었다. 그것은 현실이야말로 진짜가 아니라고 달콤하게 속삭였고 이 세상의 기반도 알고 보면 요정의 날개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17살의 첫 출발을 맞이하기 몇 달 전에 미래의 영광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남부 미네소타주의 루터교의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그곳에서 2주간 머물렀는데 운명의 북소리, 아니 운명을 걸기에 대학은 너무나 무심하고 냉정했다. 게다가 학비 때문에 시작한 관리인 일도 실망스러웠다. 결국 게츠비는 다시 슈피리어 호수로 돌아와 일거리를 구하러 다녔다. 댄 코디의 요트가 호수의 얕은 수심에 닻을 내리던 그날도 여전히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당시 댄 코디의 나이는 50살이었다. 네바다의 은광과 유콩 광산이 낳은 인물로 1875년 이후 모든 광산의 호황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었다. 특히 몬테나의 구리 사업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강건했지만 마음은 나약했다. 이런 속내를 알아챈 여자들이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 수작을 부렸다. 그 중에서도 엘라 케이라는 기자는 마담 맹뚜농처럼 코디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다. 그 사건은 1902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언론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코디는 5년 동안 기후가 쾌적한 해안을 따라 요트 여행을 하다가 리틀걸만에서 제임스 게츠와 조우하게 된 것이다. 노를 젓던 손을 잠시 쉬면서
난간에 연결된 갑판을 올려다보던 젊은 개츠비의 눈에 들어온 코디의 요트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대표하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아마도 개츠비는 코디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을 것이다. 개츠비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어쨌든 코디는 개츠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개츠비가 남달리 영리하고 야심찬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봤다. 바로 여기서 개츠비는 새로운 이름의 영감을 얻었다. 며칠 후 코디는 개츠비를 덜루스로 데리고 가서 푸른색 외투와 흰 면바지 6벌과 요트 모자를 사주었다. 그리고 투올로미호가 서인도 제도와 바바리 해안으로 떠날 때 개츠비도 동행했다. 개츠비는 별다른 명목 없이 선원으로 고용되었다. 코디와 같이 있을 동안 그는 조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장과 비서가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간수 노릇까지 했다. 댄 코디는 자신이 술에 취하면 정신없이 돈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츠비에게 의지하여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했다. 그러면서 개츠비에 대한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둘의 관계는 5년간 지속되었고 그동안 북미 대륙을 3번이나 항해했다. 만약 어느 날 밤 보스턴에서 엘라 케이가 요트에 승선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댄 코디가 불미스럽게 죽지만 않았다면 둘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었을지 모른다. 나는 개츠비 침실에 걸려있던 댄 코디의 사진을 아직도 기억한다. 은발의 혈색이 좋고 냉정해 보이는 얼굴, 미국 역사의 한 시기에 매음굴과 술집의 야만적이고 난폭한 분위기를 조용한 동부 해안으로 들여온 방탕한 남봉꾼이며 추잡한 개척자가 거기에 있었다. 개츠비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댄 코디의 영향 때문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으면 술에 취한 여자들이 개츠비의 머리에 샴페인을 쏟는 일도 간간히 있었지만 개츠비는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개츠비는 댄 코디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다. 유산은 25,000달러였지만 실제로 그 돈은 개츠비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률적인 문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돈은 고스란히 엘라 케이의 몫이 되었다. 개츠비에게 남은 것은 코디에게 받은 독특하고 적절한 교육뿐이었다. 제이 개츠비라는 막연한 상상의 존재가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게 된 데에는 바로 댄 코디의 교육 때문이었다. 사실 개츠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애초부터 터무니없이 번졌던 뜬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나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개츠비에 대한 믿음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니까 개츠비가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오해를 해명해 두려고 한다. 개츠비와 나도 잠시 소원했던 시기가 있었다. 한동안 나는 개츠비를 만나지 못했고 전화로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뉴욕에서 베이커를 만나거나 그녀 숙모의 기분을 맞추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개츠비의 집으로 갔다. 내가 막 집에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술이나 한잔하자며 톰을 데리고 개츠비의 집으로 왔다. 당연히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일행은 말을 타고 왔다. 같이 온 사람은 슬론이라는 남자와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전에 개츠비의 집에서 본 적이 있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츠비가 현관에서 톰의 일행을 맞았다. 마치 그들이 대단한 관심이라도 보인 것 같은 태도였다. 앉으십시오. 여기 담배가 있습니다. 개츠비는 배를 울리며 방안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다. 곧 마실 걸 준비하겠습니다. 개츠비는 톰 때문에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톰과 그의 일행이 단지 술을 마시려고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뭔가를 대접하기 전까지는 불안함을 감수해야 했다. 슬로는 술 마실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레모네이드를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샴페인이라도?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승마는 즐거우셨나요? 여긴 길이 아주 좋아요. 제 생각에 자동차들이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개츠비는 초면인 톰에게 고개를 돌렸다. 뷰캐넌 씨, 전에 어디선가 뵌 것 같습니다. 아, 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톰은 퉁명스러우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 그랬군요. 기억나요. 2주 전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닉과 함께 계셨죠? 저는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개츠비는 공격적인 태도로 말했다.